2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프로에는 네. 부동산 하시는 분이 처음 나오셨어요. 부동산 전문가가. 그래서 제가 방송 갔다가 만나가지고 꼭 한번 모셔야 되겠다 해서 모셨는데 어쩌다가 우리 이 소장님은 네. 이 부동산에 이렇게 집중하시게 되셨습니까? 입문하게 된 배경이요. 네. 그 일반 회사, 글쎄요. 뭐 개인적인 거지만 이제 욕심으로는 아무래도 좀 자산을 좀 많이 갖고 싶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 회사를 들어가서 저 이제 경영학과 나왔으니까 네. 일반 회사 들어가서 월급 받고 하는데 굉장히 특출나지 않는 이상은 좀 어차피 좀 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전문 직종을 갖고 싶고 내가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싶었는데 이제 그때가 또 막 한참 공인중개사 붐이 울고 있었던 시기였고 여태가 제가 법학과 나온 것도 아니라서 뭐 변호사니 뭐 이런 거 할 수도 없는 거고 해서 이제 부동산에 이제 일단 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고 그리고 일단 해보자라는 의미였습니다. 어차피 젊었었던 나이에 전 시작했거든요. 20대 중반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는 해봤는데 뭐 약간의 돈 갖고 뭐 주식 투자 좀 해봤고 뭐 기타 뭐 다른 채권에도 좀 해봤고 부동산도 해봤고 했더니 이게 또 잘 맞더라고요 저한테. 네, 그래서 그걸로 뭐 우연찮게 또 조건의 투자 수익도 재미도 받고 하면서 여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후부터 이제 쭉 하게 됐죠. 네. 근데 이 정권회사 다니던 제 아는 분들 중에 네. 저 자기가 평생 직업이 정권회사 직원인데 네. 주식 투자했다가 네. 날려가지고 많죠. 퇴직할 때 됐을 때 네. 아무런 돈 하나도 없이 빚만 지고 퇴직한 분을 많이 봤거든요. 예. 그래서 평생을 정권을 중개하는 일을 하는 분도 이게 정권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걸 보면 네. 이게 투자나 투기가 참 어렵다. 대단히 어렵죠.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뭐 저도 이제 그 아무래도 부동산 일을 하지만 증권가에 계신 분들 많이 알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도 많이 봤고 부동산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부동산으로 실패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꼼꼼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채권 투자, 뭐 일반 뭐 적금해서 수익률도 따져보고 주식도 해보고 해봤는데. 물론 제가 부동산을 더 관심 있고 더 많이 공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동산에 관련된 수익률이 저 개인으로서는 가장 높았었던 부분도 있고 이게 사가지고 나중에 뭐 몇 개월 뒤에 얼마가 되냐 마냐 이 부분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얘는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크다. 얘는 좀 아닌 것 같다. 이 정도로 분류를 해갖고 투자를 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감은 익히더라고요. 아, 네. 그렇구나. 네. 지금 2부에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볼 부분은 역대 정권이 부동산에 대해서 정책 말고 주거 공급 정책도 나름 했거든요. 예, 그렇죠. 네.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권에서 이 공공임대주택, 이번에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많이 공급을 했는데 그런 어떤 부분을 그렇게 공급을 했는데도 한마디로 이게 좀 별로 주거 문제, 전월세난이 해결되지 못했다. 요즘 서울이 인구 1000만이 무너져가 그럼 딱 무너진 만큼 경기도가 늘어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집값 때문에 전월세 때문에 경기도로 이렇게 간 분들이 많다. 이런 의미로 좀 해석이 되고요.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이제 좀 바라보면 임대주택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런 식의 은발에 오줌는 식의 임대주택으로 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 그리고 임대주택이 과연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입지라든지 조건을 만족하고 있냐 이런 부분이 들어요. 그런데 한국같이 이렇게 좁아서 국민들이 이 집 문제 하나 때문에 한마디로 연애하다가 결혼은 못하고 결혼해도 출산을 하지 않고 평생을 집 하나에 목을 메고 사는 게 어떻습니까? 부동산 전문가로서 뭐 평소에는 또 부동산을 전문가라는 거는 부동산의 그 어떤 가치를 높여주는 부분에 주로 조언을 하시지만은 그래도 이 바닥에 정통하신 분으로서 보면 전 국민이 집 하나에 목숨 걸고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뺑뺑이로 사는 부분이 이게 옳은 거냐? 전부가 다 한마디로 무의미한 데 경쟁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또 많이 들더라고요. 예,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 하나에 목숨 걸고 집 하나를 위해서 이제 평생을 정말 30년, 40년 대출 상환하지 않습니까? 거기 목매다는 게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공공주택, 그러니까 뭐
가장 확실한 대책은 정부에서 다량의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쏟아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물량이 많게 되게 되면은 당연히 뭐 기존에 있는 민간 집값도 잡히게 될 텐데 요즘에 공공주택 같은 것도 워낙에 그 퀄리티는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도 발표했던 거 보게 되면은 뭐 17만 호 정도가 매년 공급된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태부적 현상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그래서 매년 들어오는 신규 창출 수요도 있고 지금도 인구의 절반 정도는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공공주택을 공급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도 좀 답답하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뭐 LH 같은 데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그 공급을 좀 확 늘려줘야 되는데 지금 자체적으로도 워낙에 빚이 많잖아요. LH라는 기업 자체도. 그러니까 뭐 그렇게 여유 있게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또한 그 서울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더 이상 이제 택지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어떤 차선책으로 오래된 공공청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공임대주택 같은 걸 활용했다고 하는데 역시나 지금 그 대기 수요에 비해서는 부족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 쪽에서는 공급에 대한 부족 부분이 앞으로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주변 일대도 택지 공급 한 52만 호 정도를 준비해놨다라고도 얘기하는데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추가 공급을 늘리겠다가 하는 것도 이런 것들을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어떤 방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제 이거 좀 생각으로는요. 네. 저는 지금 이 고령화, 그다음에 저출산, 네. 그리고 결혼이 이제 점점 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거. 예. 그다음에 이 청년 세대에 한마디로 이 실업 문제, 네. 생활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주거 문제 해결하고 네. 관련이 있는데 대단히 크죠. 정부가 다른 어떤 경제정책, 뭐 정규직이나 또 소득주도 성장 이런 거를 하기 전에 주거 문제에 대해서 네. 적어도 생활비의 한 30% 미만으로 전체 소득에, 네. 부부간의 소득에 주거를 갖다가 좀 해결해주는 이런 부분으로 최우선적으로 국민투표를 좀 붙여서라도 네. 싱가포르식의 네. 공공주택 어떤 공급정책을 펴는 쪽으로 좀 전환을 해야 이 지금 주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에너지들이 이 사회에 매우 건강하게 쓰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저출산도 해결되고 모두가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다면 네. 다른 무엇보다도 재원을 여기에 투자해서 복지를 갖다 복잡하게 나눠서 소모할 게 아니라 주거 쪽에 최고 이렇게 집중을 시키고 그럼 이것도 집중하는 것 자체가 마치 이제 이게 무슨 집값을 떨어뜨리고 기존의 투기 수요나 이런 부분을 없애면서 한국 사회에 대부분 집이 많고 소유하고 또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은 투기 이익을 얻는 사람은 상류층이거나 네. 뭐 고위공무원 언론인부터 시작해서 뭐 돈 많은 자산가들이니까 그분들은 불쾌하겠지만 네. 적당히 낮추어서 이 민간 수요와 공공 수요 부분을 나누어서 네. 정부가 봤을 때 도저히 집을 살 수 없는 세대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럼요. 젊은 세대들 보면요. 제가 볼 때 그렇죠. 3분의 2는 맞습니다. 집하고는 거리가 먼 인생을 네. 살아야 되고 네. 그러면 결혼도 하기 힘든 맞아요. 거고 출산도 네. 하기 힘든 거예요. 집과 자식 중에 선택을 하라면 집을 선택하지 요즘은 자식을 선택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싱가포르에 보면 주택 그 개발청이 네. 엄청난 노하우를 소유해가 네. 집을 갖다가 싸게 네. 그리고 좋게 네. 짓고 또 형도 다양해요. 네. 10평형대부터 50평형대까지 네. 또 자기 수준에 맞게 한 20% 돈으로 사고 거기에는 연금을 동원하고 이런 과감한 한번 방향 전환을 할 필요는 언젠가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뭐 올바른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우리가 뭐 청년 실업 문제라든가 해결하기 위해서 뭐 실업급여 제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재원을 모아서 주거 쪽으로 뭐 민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는데 그거 되게 좋은 방법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결국은 주거 문제만 해결되게 되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소득이 뭐 보통 이제 월급 한 200, 250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이제 생활하는 데 가능하거든요. 그게 워낙에 주거비 쪽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것들까지 다 문제가 생기는 건데 분명히 그렇게 그 말씀하신 싱가포르나 예를 들면 독일처럼 임대주택이 잘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부동산 집값도 굉장히 좀 안정화되어 있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그 청년 문제들이나 이런 문제들에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과감하게 그쪽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두 군데 다 가봤는데 네. 홍콩도 중국계가 살고 다 네네. 싱가포르도 사는데 네. 홍콩은 부동산 지옥입니다.
지옥이죠. 예. 네. 스튜디오라고 조그마한 원룸 하나에 150, 200, 250까지 갑니다. 네. 그러니까 도저히 그 사람들 소득으로 맞출 수 없는 수준으로 가고 있고 네. 대부분이 닭집 같은데 닭집이죠. 예, 한 6명, 4명 이런 네. 가족들이 할머니 뭐 손자까지 같이 네. 사는 그래야 이런 10평 거. 뭐. 예. 근데 싱가포르는 가보면 홍콩보다 싱가포르이 훨씬 땅덩어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네. 대부분이 주거 문제에 걱정하지 않으면서 나름 생활을 즐기고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살거든요. 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일종의 이 지도자의 네. 어떤 통찰력, 인사이트의 차이가 네.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평생을 좌우한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 국가가 주거를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부분에서 여기서 또 엄청난 일자리나 네. 이 수요가 나오는 거 나오죠. 아니겠습니까? 네. 경제를 활성화시키는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과감한 전환을 좀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굉장히 네. 많이 들더라고요. 되도록 빨리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부터 필요합니다. 네. 예, 제가 사실 이번에 이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 도심에 보면 동사무소, 파출소, 뭐 공공 이런 시설이 많은데 네. 용적률을 완화해서 1, 2층은 쓰고 위로는 올려서 했다. 저는 그건 잘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근데 도심을 어떤 리모델링해서 재개발하고 지금 모든 정부의 정책이요. 한번 이제 그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네. 보금자리 주택. 네. 저 왜 실패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이 주택 건설 토목은 한국 최고 권위자라서 네. 주거 문제도 일정하게 완화해 줄 거다. 또 이전에 정주행 회장이 와서 반값 아파트 공약 이런 부분도 이명박 대통령한테 국민적 기대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보금자리 주택 지금 전설 속으로 사라졌지 않습니까? 잘했다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기 당첨돼서 들어간 사람은 재미 좀 봤겠지만. 많이 재미 봤죠, 그런 분들은. 그래서 보금자리 주택도 그렇고 이번에 뭐 행복주택도 마찬가지고. 저 박근혜 대통령은 네. 철도 부지 변에 그렇죠. 유수지나 유휴지가 네. 많기 때문에 철도 부지나 유휴지, 네. 유수지 같은데 거기에 이제 청년들이 살 수 있도록 유지를 활용해서 하겠다는 그것도 또 흔적도 없어졌어요. 그렇죠. 이제 몇 군데 지정을 했었는데요. 시범지구로 지정을 했었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는 그 행복주택은 어쨌든 일반 민간 아파트적인 느낌이 아니라 임대 뭐 이런적인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주변의 반대가 일단은 슬럼화에 대한 반대가 그렇죠. 많죠. 워낙에 컸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목동 같은 경우가 첫 번째로 취소가 됐었고, 뭐 공릉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축소돼서 진행됐었고, 하나가 취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연발적으로 다 많이 취소가 되게 되면서 지금은 많이 좀 다운된 형태가 됐는데, 일단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뭐 주민들하고의 또 화합을 먼저 좀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법률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그 국가 땅인 것들 를 하는 거에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의 민원을 그냥 무시하면서도 정책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했었던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먼저 논의나 조치 같은 것들을 좀 취하고 움직이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데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보면 아파트를 만들 때 대규모 네. 단지 안에 일정하게 임대주택을 갖다가 이렇게 넣어라 예. 네. 해서 그 부자 아파트에 네. 임대주택 아파트들이 일정하게 좀 있었죠. 네. 근데 이제 뭐 같은 학교를 못 다니게 하고 무슨 뭐 맞습니다. 출입을 이 길을 네. 딴 데로 쓰라 하고 해서 굉장히 트러블이 많았죠. 근데 우리 사회에 정말 이렇게 그 공존에 대한 네. 인식이 재산권이나 이런 부분에 보다 훨씬 뒤떨어지는 게 좀 지금 너무 이건 솔직히 너무 안타깝고 아직도 그런 게 있다라는 게 정말 싫은데 분명히 존재를 하고 아직도 그런 인식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정부 대안으로 예전에는 임대동을 따로 지었었지만 이제는 임대동을 따로 짓지 않고 소셜 믹스라고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섞어서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알게 되게 되면 이제 학교에서도 참 안타까운 게 임대 아파트는 임대하는 친구들끼리 놀고 또 이쪽에서는 이쪽에 놀고 또 어떨 때는 아파트 쪽 주민들 그다음에 또 빌라 쪽 주민들을 또 갈라서 친구들을 이렇게 또 완섞이게 하고 그걸 부모들이 먼저 조장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좀 선진국화 되기 직전에 우리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후진국적인 인식을 바꾸지 못했구나라는 게 대단히 안타까운 몇 년 전에 제가 책을 하나 사봤어요. 네. 어디 사십니까요? 한국 사람들 만나서 서로 이제 인사하고 이렇게 뭐 밥 먹거나 술 한잔 하면 처음 보는 사람이 댁이 어디십니까? 이런 그렇죠. 묻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무슨 압구정동 살거나 네. 청담동 살거나 대치동 도곡동 산다 하면 그럴싸해 보이고 그렇죠.
무슨 뭐 구로동 산다거나 무슨 뭐 이런 데 산다 하면 이렇게 다르게 보는 이런 시각들이 팽배해 있었죠.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사실은 강남에 계신 분들이 강남 안 벗어나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주변에서 강남 산다 그러면은 이렇게 봐주다가 딴 데로 이사 가게 되면 그 사람의 가치는 변한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식 자체가 완전히 틀려지다 보니까, 그래서 강남의 수요가 다른 데 안 빠지려고 하고 강남에 들어가는 수는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인식 자체도 부동산을 강남 어떤 하나의 불패로 만들어 놨던 영향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남에 오래 산 분들은 자기가 강남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자기 인생이 나락으로 추락하는 거다 생각하고,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몇 년 전에 보면 자산이 좀 있는 사람이 정리해도 한 3, 4억은 될 건데 주식 투자하다가 실패하니까 전 가족을 죽이고 자기도 뭐 자살한다고 하다가 잡혀가지고 가족이 모두가 불행하게 됐는데, 그래서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다 망해도 서민의 수입 평균 재산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이 자기가 사는 그 위치에서 추락하는 부분을 견디지 못한다, 이런 부분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명박 보금자리는 결국은 뽑기 잘한 사람한테만 혜택을 줬고, 박근혜 행복주택은 전혀 행복하지 않은 이들 때문에 안 됐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도심 재개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수요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보편적인 이 주거 공급 정책은 사실상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정말 이 주거 문제와 그 다음에 인간의 탐욕 또 투기의 수익 이런 부분이 뒤섞여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도 수준 되는 다른 나라들 유럽이나 이런 데나 이런 데 보면 이런 어떤 임대료에 대한 기준 이런 부분이 매우 지역별로 엄격하게 이 자치단체나 이런 어떤 이 조직에서 관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거 가격이 이렇게 뛰지를 않는데, 최근에 주거 때문에 좀 불행하게 된 나라가 영국이고, 특히 런던 이런 지역에 보면 아프리카, 중동, 뭐 러시아 이런 데에서 좀 검은 돈 가지고 돈 좀 많은 사람들이 죄다 런던에 모여 들어가 금융 중심지고 문제다 보니까 그래서 런던 곳곳에 부동산 가격을 아주 뭐 어마어마하게 올려버리면서 서민들이 살던 임대주택들이 다 이렇게 밀리고 다 이렇게 쫓겨나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 주거 환경이 영국의 국민들, 서민층에 대해서는 아주 지옥처럼 악화되고, 외지인들은 거기에 호화로운 주택을 지어서 살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불난 그 청리 아파트, 거기에서 이제 그 사실은 밀려난 사람들의 이 슬럼 주택에서 불난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 영국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영국의 부동산 가격이 올란 것이 서민들 입장에서는 행복했을까요? 아니죠. 전혀 그렇지가 않죠. 지금 뭐 영국 런던, 뭐 일본도 도쿄라든가, 뭐 심지어 캐나다 밴쿠버나, 캐나다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한 45배가 크고 인구는 우리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나라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땅덩이가 넓고 인구는 적기 때문에. 그런데도 밴쿠버라든가 일부 도심 같은 데가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비싼 적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해외 자본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서 그렇게 됐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결국은 뭐 중국 자본이든 어디든 해외에서 자본이 들어오게 될 것 같긴 한데, 그런 부작용이 생겨나지 않게끔 어떤 정부에서 정책적인 부분을 먼저 선제도화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야 되는 거겠고, 또 그분들이 지금 집이 없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그 집 문제만 해결해 주면은 다른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그래서 거기에 일단 집중을 해서 가장 우선시하는 제도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거기에 있어서는 이제 공공 주택을 짓는 게 가장 좋고, 그게 재원이라든가 땅에 대해서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아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우처 제도 같은 것들을 해서라도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단적인 조그마한 지역에서의 예를 보면 제주도가 이제 몇 년 전에 특히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외국인, 특히 중국인 투자가 자유롭게 되고 또 여기 영주권이나 비자하고도 다 연관되면서 제주도가 거의 중국인들 투기판이 되지 않았습니까? 난리 났죠. 그런데 제주도에 원래 살던 그냥 서민들 같은 경우에 과연 그렇게 된 외국인 투자를 받아서 활성화된 제주에 대한 이익이 돌아갔을까 생각을 하면요.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이 악화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뭐 때문에 중국인들 몰려오기 전에 제주도가 그래도 좀 이렇게 이 자연 친화적인 관광지로 이렇게 약간은 조금 덜 개발된 듯한 분위기 속에서 굉장히 좋았는데, 전에 제주도를 갖다가 전부 밀어붙여가지고 막 곳곳에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했는데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가 사라졌더라고요. 도심 같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중국 사람들이 집 짓고 네. 주거 아파트, 중국 사람들이 가게하고, 중국 사람들이 여행사하고, 중국 사람들 버스에, 중국 사람 식당에, 중국 사람 면세점에서, 그렇게 중국 사람 또 도박장에서 하고 가는데 굳이 그렇게 했어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 맞습니다. 예,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그저께까지 부작용 생각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제주도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가 부각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뭐 국익에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측면에서 길게 보게 되면은 그다지 좋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인천 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뭐 몇 군데 뭐 중요한 라인에 이제 중국의 뭐 사드 문제 때문에 지금 없지만 추가적으로 들어올 것을 예상한다면 이렇게 제주도에서 나타났던 부작용이 안 나타나게끔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지자체랑 협의를 해서 어떤 조치를 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 저는 진보적인 정권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집권하고 있는데 네. 다른 뭐 이념적인 부분에서요 무슨 이런 서로 간에 트러블이 있거나 이건 그럴 수 있다 이를 봅니다. 다만 진보적이라면 국민의 서민정 위해서 사실 뭐 한국 분들 중에서 제가 볼 때 한 3천만 명은 서민이죠. 그럼요. 예, 서민이라서 정말 빠듯하게 사는 사람들이거나 빈곤하게 사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럼 그 서민들을 위한 주거 하나만큼이라도 철학이나 어떤 패러다임을 좀 달리해서 과감한 것들을 피했다면 그것이 설사 좀 부분적으로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정권에 대한 어떤 가치 인정을 해줄 건데 왜 이런 부분에 진보적인 정권이라는 사람들이 집중하지 못하고 대북 관계니 쓸데없는 데만 진보성을 많이 보이고 이렇게 할까요? 이 주거 문제나 부동산 쪽에도 좀 진보적인 인사들이 좀 많은 주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문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어떤 그 가계 소득 대비해서 집값 자체가 워낙에 비싼 건 또 사실이고 그런데 뭐 특히나 이제 뭐 서울 쪽 이런 집값이 대단히 많이 비싼 편이거든요. 세계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 공급할 데가 없다 그러면은 그 주변 지역에 공급을 하고 서울에 출퇴근할 수 있을 때 출퇴근하는 비용 같은 거를 좀 보조를 해준다든가 뭐 여러 가지 정책을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일단 저는 물리적으로는 서울에 공급할 데가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뭐 이번에 나왔던 것처럼 공공청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록 작지만 그렇게라도 생각의 전환을 해갖고 올리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년층들, 그 다음에 뭐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 이런 부분들한테는 지속적으로 계속 그 공급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서 지금 뭐 17만 원이라고 했지만 사실 더 많은 공급을 좀 해줘서 좀 안정화가 되게끔 좀 강한 정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다. 지금 나왔던 거는 뭐 다른 투기 수요 잡는 정책 같은 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공급 정책 부분에서는 약간 아직도 부족하다고 미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땅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위정자들한테 정말 굉장히 비판하고 싶은 게요. 우리 저 용산에서부터 보면 마포, 그 다음에 신촌, 거쳐서 연남동, 홍대 앞 연남동으로 쭉 가는 옛날에 그 경의선 이 철로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뭐 대부분 공원인데 나무도 별로 없어요. 쭉 그냥 좁고 긴 공원인데 거기에 중간에 작고 이쁜 청년들을 위한 주거를 거기 용산부터 저 연남동까지 이렇게 했으면 거기 제가 볼 때 거리가 한 6km, 7km는 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집을 짓고 거기에 뭐 아파트 형식으로 좀 이쁘게 하고 또 그 집을 짓더라도 주변에 또 나무나 꽃을 좀 조성을 할 수도 있고 1층에 가게를 이렇게 두고 하면 제가 볼 때 서울의 청년들 세대들 중에 상당수가 그 얼마나 교통 좋아요. 도심에요. 그럼 주거 문제를 해결했을 건데 아니 숲도 좋지만은 일단 사람이 살아야 그 다음에 공원도 숲도 있는 건데 그것도 집하고 공원 숲이 또 같이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저런 식으로 전부 다 개발을 했을까? 구청별로 그냥 공원한다고. 그러면 공원하면 그 옆에 집까지는 아파트 가지거나 이런 사람만 가게 가진 사람만 혜택받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땅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볼 때마다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네요. 맞습니다. 지금 뭐 워낙에 부족하고 토지가 없다고 하는 건 뭐 인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지라도 해갖고 1인 주택 수요로 이제 만들어 놨으면 충분히 공간이 됐었던 거고 교통도 좋고 하니까 공실 없이 금방금방 찾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식의 전환 좀 많이 필요하겠네요. 정부가 저기 강남에 한전부지 거기 국립의료원, 감정원 자리 있지 않습니까?
땅이 뭐 그게 한 4만 평 가량 되죠. 네. 그 땅에 예를 들어서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지었으면 네. 원래 정부 주택이나 정부 공공기관이니까 네, 네. 뭐 현대가 좀 멍청하게 10조 주고 넘게 주고 샀지만은 뭐 원래 2등은 4조 얼마 썼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땅이 그게 원래 봉원사로부터 봉원사 사하촌이에요. 네네네네. 살 때 얼마 주고 사신 줄 압니까? 봉은사? 그 땅을 정부가 봉원사로부터 살 때 글쎄요. 100원도 안 줬어요. 80몇 원 줬대요. 87원. 그러면 그 땅을 다시 시민들에게 돌린다라는 생각으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청년 네. 주택을 좀 잘 지어서 이 정부가 운영하면서 공급을 하면 그야말로 주거 공전이 되는 건데 그럴 때마다 그런 부분은 이익이 극대화되는 쪽으로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해버리거나 표 얻으려고 철로부지에는 또 공원을 조성하는 사람들이 땅이 없다. 땅이 없는 게 아니라 머리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비슷한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은 없다 하는데 찾아보게 되면은 황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지라도 활용하게 되면은 조금이나마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유 참 답답했는데 오늘 또 나와서 이렇게 대화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네. 아유 수고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도 발표했던 거 보게 되면은 뭐 17만 원 정도가 매년 공급된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태부적 현상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그래서 매년 들어오는 신규 창출 수요도 있고 지금도 인구의 절반 정도는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공공주택을 공급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도 좀 답답하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뭐 LH 같은 데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그 공급을 좀 확 늘려줘야 되는데 지금 자체적으로도 워낙에 빚이 많잖아요. LH라는 기업 자체도. 그러니까 뭐 그렇게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또한 그 서울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더 이상 이제 택지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어떤 차선책으로 오래된 공공청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공 임대주택 같은 걸 활용했다고 하는데 역시나 지금 그 대기 수요에 비해서는 부족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 쪽에서는 공급에 대한 부족 부분이 앞으로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주변 일대로 택지 공급 한 52만 호 정도를 준비해놨다라고도 얘기하는데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추가 공급을 늘리겠다가 하는 것도 이런 것들을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어떤 방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제 이거 좀 생각은요. 네. 저는 지금 이 고령화, 그다음에 저출산, 네. 그리고 결혼이 이제 점점 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거. 예. 그다음에 이 청년 세대에 한마디로 이 실업 문제, 네. 생활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주거 문제 해결하고 네. 관련이 있는데 대단히 크죠. 정부가 다른 어떤 경제정책, 뭐 정규직이나 또 소득주도 성장 이런 거를 하기 전에 주거 문제에 대해서 네. 적어도 생활비의 한 3%. 물론 뭐 우연찮게도 이번에 그 투자 수익도 재미도 받고 하면서 여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후부터 이제 쭉 하게 됐죠. 네. 근데 이 정권회사 다니던 제 아는 분들 중에 네. 저 자기가 평생 직업이 정권회사 직원인데 네. 주식 투자했다가 네. 날려가지고 많죠. 퇴직할 때 됐을 네. 때 아무런 돈 하나도 없이 빚만 지고 퇴직한 분을 많이 봤거든요. 예. 그래서 평생을 정권을 중개하는 일을 한 분도 이게 정권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걸 보면 네. 이게 투자나 투기가 참 어렵다. 대단히 어렵죠.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저도 이제 그 아무래도 부동산을 하지만 증권가게 계신 분들 많이 알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도 많이 봤고 부동산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부동산으로 실패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꼼꼼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채권 투자, 뭐 일반 뭐 적금해서 수익률도 따져보고 주식도 해보고 해봤는데. 물론 제가 부동산을 더 관심 있고 더 많이 공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동산에 관련된 수익률이 저 개인으로서는 가장 높았었던 부분도 있고 이게 사가지고 나중에 뭐 몇 개월 뒤에 얼마가 되냐 마냐 이 부분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얘는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크다. 얘는 좀 아닌 것 같다. 이 정도로 분류를 해갖고 투자를 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감은 익히더라고요.
아, 네. 그렇구나. 네. 그 지금 2부에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볼 부분은 역대 정권이 부동산에 대해서 정책 말고 주거 공급 정책도 나름 했거든요. 예, 그렇죠. 네.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권에서 이 공공임대주택, 이번에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예. 많이 공급을 했는데 네. 그런 어떤 부분을 그렇게 공급을 했는데도 아마 이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프로에는 네. 부동산 하시는 분이 처음 나오셨어요. 부동산 전문가가. 그래서 제가 방송 갔다가 만나가지고 꼭 한번 모셔야 되겠다 해서 모셨는데 어쩌다가 우리 이 소장님은 네. 이 부동산에 이렇게 집중하시게 되셨습니까? 입문하게 된 배경이요. 네. 그 일반 회사 글쎄요. 뭐 개인적인 거지만 이제 욕심으로는 아무래도 좀 자산을 좀 많이 갖고 싶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 회사를 들어가서 저 이제 경영학과 나왔으니까 네. 일반 회사 들어가서 월급 받고 하는데 굉장히 특출나지 않는 이상은 좀 어차피 좀 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전문 직종을 갖고 싶고 내가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싶었는데 이제 그때가 또 막 한참 공인중개사 붐이 일고 있었던 시기였고 여태가 제가 법학과 나온 것도 아니어서 뭐 변호사니 뭐 이런 거 할 수도 없는 거고 해서 이제 부동산에 이제 일단 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고 그리고 일단 해보자라는 의미였습니다. 어차피 젊었었던 나이에 전 시작했거든요. 20대 중반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는 해봤는데 뭐 약간의 돈 갖고 뭐 주식 투자 좀 해봤고 뭐 기타 뭐 다른 채권에도 좀 해봤고 부동산도 해봤고 했더니 이게 또 잘 맞더라고요 저한테. 네, 그래서 그걸 10% 미만으로 전체 소득에 네. 부부간의 소득에 주거를 갖다가 좀 해결해주는 이런 부분으로 최우선적으로 국민투표를 좀 붙여서라도 네. 싱가포르식의 네. 공공주택 어떤 공급 정책을 펴는 쪽으로 좀 전환을 해야 이 지금 주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에너지들이 이 사회에 매우 건강하게 쓰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저출산도 해결되고 모두가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다면 네. 다른 무엇보다도 재원을 여기에 투자해서 복지를 갖다 복잡하게 나눠서 소모할 게 아니라 주거 쪽에 꼭 이렇게 집중을 시키고 그러면 이것도 집중하는 것 자체가 마치 이제 이게 무슨 집값을 떨어뜨리고 기존의 투기 수요나 이런 부분을 없애면서 한국 사회에 대부분 집이 많고 소유하고 또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은 투기 이익을 얻는 사람은 상류층이거나 네. 뭐 고위공무원 언론인부터 시작해서 뭐 돈 많은 자산가들이니까 그분들은 불쾌하겠지만 네. 적당히 낮추어서 이 민간 수요와 공공 수요 부분을 나누어서 네. 정부가 봤을 때 도저히 집을 살 수 없는 세대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럼요. 젊은 세대들 보면요. 제가 볼 때 그렇죠. 3분의 2는 맞습니다. 집하고는 거리가 먼 인생을 네. 살아야 되고 네. 그러면 결혼도 하기 힘든 맞아요. 거고 출산도 네. 하기 힘든 거예요. 집과 자식 중에 선택을 하라면 집을 선택하지 요즘은 자식을 선택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싱가포르에 보면 주택 그 개발청이 네. 엄청난 노하우를 소유해가 네. 집을 갖다가 싸게 네. 그리고 좋게 네. 짓고 또 형도 다양해요. 네. 10평형대부터 50평형대까지 네. 또 자기 수준에 맞게 한 20% 돈으로 사고 거기에는 연금을 동원하고 이런 과감한 한번 방향 전환을 할 필요는 언젠가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뭐 올바른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우리가 뭐 청년 실업 문제라든가 해결하기 위해서 뭐 뒤로 이게 좀 별로 네. 주거 문제, 전월세난이 해결되지 못했다. 네. 요즘 서울이 인구 1,000만이 무너져가 네. 그럼 딱 무너진 만큼 경기도가 늘어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집값 때문에 전월세 때문에 경기도로 이렇게 간 분들이 많다. 네. 이런 의미로 좀 해석이 되고요. 네.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이제 좀 바라보면 임대주택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네. 저런 식의 은발에 오죽는 식의 임대주택으로 네. 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 네. 그리고 임대주택이 과연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입지라든지 조건을 만족하고 있냐. 이런 부분이 들어요. 네. 근데 한국같이 이렇게 좁아서 네. 국민들이 이
집 문제 하나 때문에 네. 한마디로 연애하다가 결혼은 못하고 결혼해도 출산을 하지 않고 맞습니다. 평생을 집 하나에 목을 메고 사는 게 어떻습니까? 부동산 전문가로서 뭐 평소에는 또 부동산을 전문가라는 거는 네. 부동산의 그 어떤 가치를 높여주는 부분에 주로 조언을 하시지만은 네. 그래도 이 바닥에 정통하신 분으로서 보면 전 국민이 집 하나에 목숨 걸고 이렇게 평생을 네. 이렇게 뺑뺑이로 사는 부분이 이게 옳은 거냐? 전부가 다 무한 한마디로 무의미한 데 경쟁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또 많이 들더라고요. 예,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 하나에 목숨 걸고 집 하나를 위해서 이제 평생을 정말 30년, 40년 대출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 목매다는 게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공공주택, 그러니까 뭐 가장 확실한 대책은 정부에서 다량의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쏟아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물량이 많게 되게 되면은 당연히 뭐 기존에 있는 민간 집값도 잡히게 될 텐데 요즘에 공공주택 같은 것도 워낙에 그 퀄리티